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된 가운데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총선 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현장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ee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이뇨한 박사님, 혁신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 대표의 이러한 반응에 인 위원장도 여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할 때 조금 섭섭했다. 다만 나는 경청을 하러 간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고요. 의사인데 환자는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인 것 같다라는 발언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부산을 찾아갈 때 일부 혁신위원들은 이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고도 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이제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신 것처럼 영어로 이제 좀 말을 건네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 위원장이 좀 섭섭함을 표하기도 했는데 저 주말에 있었던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뇨한 위원장은 미국계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조부모부터 부모님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요. 네.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왔는데 미국 정치인이 너 한국 사람이지 한국말이 더 편하지? 라고 하면서 한국말로 말 걸잖아요. 그러면 인종차별이다 뭐다 난리 나서 그 정치인 정치 생명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의고 또 그 인간적인 뭐 배려 뭐 영어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으로 보면 하버드도 나오신 분이 왜 저런 사소한 걸 모를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뭐 사전 조율이다 뭐다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가 어떻고 정당이 어떻고 다 떠나서 이뇨한 위원장과 그 가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한 분이라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만나서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정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뭐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부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상대 측이 이뇨한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태인지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인 위원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정치적 논평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픈 마음 빨리 좋은 의사를 만나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자체는 좋았다. 그럼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인 위원장이 좀 섭섭함을 표하긴 했지만 나는 안고는 갈 거다. 다시 한번 그럼 뭐 만남의 자리를 좀 만들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인 위원장이 해야 될 일에서 중요한 게 계속 빠져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적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강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확인한 건 국정기조의 변화예요. 예를 들면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뭐 특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게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된 철거를 철회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인 위원장께서는 아무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메우겠다고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이준석 대표도 한 것이고 사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거절되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는 되어도 국민의힘이 민심을 돌리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곁다리로 굳이 제가 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영어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냥 뭐 이목을 끌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정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니까 뭐 그것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
어쨌건 이제 한국인으로서 사실 삶을 살아온 사람을 굳이 영어로 말하면서 너는 외국인이자라고 말한 건 저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비명계랑도 접촉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당 창당이든 탈당이든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연동형 비례제의 꼼수를 노린 비례 전문 정당이 아니라 이 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전국에 후보를 내는 수권 정당이 되려면 후보자 개인이 본인의 인생을 걸고 뭐 최소 몇 억 정도는 이번 선거 출마에 투자를 하면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구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 간판을 믿고 비례 앞순위 한번 받아볼까 하는 기회주의자들 말고요. 진짜 수도권이나 이런 격전지에 내 인생과 내 자산을 투자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후보가 몇이나 될까? 지금 뭐 보이는 사람이 일단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재기발랄한 재원인 것은 분명하죠. 누구도 그 어떤 똑똑함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제기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타협하고 뭔가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걸 본인의 정치 인생으로 오랜 기간 계속 증명해 왔기 때문에 당이라는 건 뭡니까? 정치적 결사체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또 접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주류와 비주류가 늘 교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당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겠는가. 예. 이 전 대표 지지세가 많은 것 같아도 그 징계 반대 시위할 때 7명 나왔거든요. 여의도에.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 신당 움직임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혹평을 현재로서는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뭐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양당이 긴장해야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신당이나 제3지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거든요. 그 무당층의 수요가 현재까지 금태섭 신당이나 양양자 신당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신당으로 흘러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준석의 신당 움직임이 실패한다고 해서 양당이 그냥 안심할 게 아니라 정말 제3지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양당은 양당대로 더 많은 혁신과 쇄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지 탈당할지 혹은 아예 남아있을지까지도 지금으로서는 뭐 가정에 의해서 하는 말이지만 네네. 이렇게 민주당 뭐 비명계까지 접촉한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파급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비명계를 만나지 않더라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영향은 상당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일전에도 사실 내년 총선의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국정 지지율이고 두 번째가 창당과 관련된 이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뭐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양양자 신당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이유는 앞서 이제 장해찬 최고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양당에 대해서 기대한 것만큼 양당이 움직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 실망감의 어떤 민심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관심이 가는 게 맞지만 근데 저는 비명계랑 접촉이 있다 손 치더라도 비명계랑 뭔가 이렇게 함께 도모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교통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구성원과는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을 좁히지 않은 채로 그냥 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국민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아주 얕은 수준의 연합만으로는 국민들께 감동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혁신위는 당 중진 또 당 지도부 친윤계 험지 출마 권고를 내놨습니다. 당 지도부이시고요. 또 당사자이시기도 하거든요. 좀 이 내용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 당이 모두 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위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뭐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부터 지도부 영남의 중진 의원들, 또 친윤이나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까지 광범위하게 언급을 했는데 핵심은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이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 당의 주류이자 핵심 또는 영남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으며 의정활동하신 분들도 그런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는 12월 중순 이후가 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희생과 헌신 결단이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결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에서 공천 관리 룰이나 예. 또는 경선 룰,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매우 엄격하고 이 허들을 높여서 자발적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결단이라도 하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혁신위가 내놓은 어떤 이제 구체적인 안건들을 또 보면은 이게 결국에 면면을 보면 좀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물갈이가 뭐 기분 좋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매번 물갈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국회가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잘했으면 매번 물갈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겠습니까? 물론 인위적 물갈이나 뭐 몇 퍼센트를 맞추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21대 국회도 돌아보면 성적표가 처참하잖아요. 그게 여야 일방의 잘못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존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정서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갈이로는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어도 공관위가 들어서도 꽤 거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던 이 권고안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상자가 명확하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않을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이게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처럼.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권고를 통해서 나올 만한 성격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2호 혁신안도 변죽을 울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면 강서 재보궐 선거에 제일 책임 있는 곳은 김기현 대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도부는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했어야 그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고, 또 역시나 국정기조 변화와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어서 감동을 주긴 어렵고, 되려 당내의 반발만 계속해서 될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나를 지칭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할 거예요. 내가 뭐 지도부도 아닌데 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라고 할 만한 상황이어서 반발은 계속되고 제대로 된 어떤 행동이나 실천은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 국정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도부가 좀 우선이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이야기는 계속 나오기 마련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여러 목소리를 내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들을 자세는 얼마든지 되어 있고요. 지도부 같은 경우도 어떤 기득권도 누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뭐 임명직 당직자 전원 교체부터 혁신위 출범, 전권을 위임하는 것까지 책임 있는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판을 흔들고 좀 과감하고 도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덕분에 강서구 선거 패배 이후에 그래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으로 관심이 많이 주목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체감하는 건데 방송에선 예전엔 주구장창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하다가 요 한 일주일 사이에는 계속 국민의힘 이야기밖에 안 해요. 민주당 뉴스가 아예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것도 인요한 혁신위의 긍정적 현상이고요. 당내 반발이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발이 없는 혁신안이 아니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런데 기득권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반발을 하는 게 제대로 된 혁신안인 것 같고, 그 반발을 껑 누르고 혁신을 관철시키는 게 또 저희 지도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다할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이 기대 이상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정 부분 뭐 여론조사 등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이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끔
3호, 4호 혁신안을 계속 내고 마지막에 종합 대책을 낼 텐데 그 안건들을 지도부에서 얼마나 수용하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분수령이고 승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혜찬 체육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부에 반발 없는 혁신안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유한 혁신위 위원장의 혁신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발할 만한 것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정말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변한다고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짧게 토를 달면 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친윤들 희생하라, 뭐 불출마나 험지가라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도 측근들의 정치적 앞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 이걸 아무 반발하기 뭐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혁신위에 어떤 권고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하지 말라 이런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분이에요. 좋은 뜻으로. 인유한 위원장이 일단 개인 핸드폰을 잘 안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할 때도 당직자를 통해서 연락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뚝심 있게 국민의 민심을 앞으로 뭐 3호가 되었든 4호가 되었든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또 대통령을 향해서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낮은 자세로 잘 귀 기울여 듣겠다는 자세는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뭐 여기서는 영남 3선 이상 이 영남을 호남으로 치환하면 민주당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3선 이상 제한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뭐 결과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관심 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 3선 이상 출마 금지 뭐 이런 제안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혁신위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국민의힘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보를 만약에 실천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호남에 계신 의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신 뭐 3선 이상의 의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 세력이 좀 교체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래 이제 있었던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험지인 서초로 가기도 하고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잘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정치를 개혁한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런 비슷한 이슈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국을 훨씬 더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죠. 그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의원들은 스스로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것을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 정치가 너무 반사이익에 기댄 어떤 민심과는 멀어지는 정치에 대한 어떤 반성을 가지고 몇몇의 의원들이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기획단 이제 출범을 했고 네. 면면들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말한 어떤 이런 어떤 개혁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자객 공천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친명기획단 이렇게도 붙이시던데 예. 저는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계신 면면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각을 세우진 않았지만 소신 있는 발언을 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친명기획단이 맞았냐 아니냐가 결정되겠죠. 저는 사실은 친명과 비명을 나누어서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공천 룰을 할 것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2024년에 대한민국이 다뤄야 될 이슈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에 적응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아니면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천착하는 총선 기획단이 된다고 하면 저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총선 기획단에 계신 분들은 당내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분 발휘한다고 하면 정말로 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 짓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오는데 보면 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의사정원 확대, 메가 서울 그리고 공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여당의 정책들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포 서울 편입은 너무 섣부르게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야 할 수 있죠. 근데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은 여러 지역의 의견을 종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김포시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 보고서 한 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김포에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것을 근거 삼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시대라고 말하는 방향성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섣부르게 총선용으로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김기현 대표의 어떤 조급함이 그냥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랬고 금융감독관 기관과 관련돼서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었어요. 근데 불과 주말 사이에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금지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게 국정을 장난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부 여당이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여당이 강서구 선거 패배 이후에 정책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찬반을 떠나서 민주당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총선까지 정부 여당이 나아가야 될 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당이 주도해서 정부나 대통령실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만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실 내년 6월까지 일시적 전면 금지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게 8개월만 안 하겠어요가 아니라 앞으로 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개인이 공매도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이렇게 정책을 주도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원래 보여드렸어야 될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 야당이 당황하니까 반대는 못하고 뭔가 비판을 해야 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공식 입장과 공식 논평을 단 한 건도 내지 못했습니다. 개별 의원이나 최고위원 차원의 인터뷰, 김포시 국회의원들의 인터뷰나 기자회견 정도가 전부예요. 민주당 당론이나 공식 입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정쩡하게 곁다리 잡는 비판하지 말고 협조할 거 그냥 확실하게 협조하면서 따라오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사정원 증대라던가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을 흔들 수 있는 전국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정책 여당의 모습을 저희는 보여드릴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공매도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던 시기가 3번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리고 2011년인가 유럽발 경제위기가 있었을 때랑 그리고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했던 것이지 이처럼 그냥 어떤 주식을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주장한다고 해서 인기 영합적으로 이 정책을 하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그런 입장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시티 관련해서도 서울 메가시티란 말을 누가 씁니까? 서울은 이미 아주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1극 체제 중심의 대한민국을 바꾸자는 것이 메가시티의 내용이고 그래서 서울이 아닌 다른 다극 체제를 만들자. 그게 부울경이든 인천 중심의 뭐든 이렇게 이제 만들자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렇게 정책을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김포 편입 관련해서도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아주 많은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이것을 완전히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지도부 차원에서도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지도부가 침묵하는 건 당황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언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단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늦게 했다라는 반응이니까 공매도 금지 역시나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또 아무런 외부 요인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500억 이상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불법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이 공매도를 금지시켜 놓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1,700만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더 늘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수도권이었잖아요. 그 수도권 안에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런 UCT 특위위원장으로 부산의 조경태 의원을 모신 것도 이게 서울의 이슈만이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도 부울경 같은 경우는 사실 울산 경남의 반대가 꽤 심해서 좀 난관에 이거 좀 처했는데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전국 확대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먼저 요구한다면 다른 전국의 거점 도시를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예. 울산과 경남은 좀 반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만 사실 부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도시는 김해와 양산이거든요. 그럼 김해와 양산의 시민들께서 먼저 요구하면 김해 양산을 부산으로 편입하는 부산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 충청이나 호남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전제 조건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상향식으로 찍어 눌러서 메가시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향식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지역의 시장에게 의견을 김포처럼 전달한다면 저희가 여당의 입장으로서 정부를 설득하면서 이 물꼬를 터드리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이런 요구들이 또 분출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총선이 끝날 때쯤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돼야 되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가기 때문이다. 근데 인근에 서울에 인접한 도시들을 보니까 김포보다도 훨씬 더 서울로 많이 이동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일산, 광명, 하남, 구리. 그럼 이런 곳들 다 서울로 편입할 겁니까?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고 하면 김포가 아니라 김포보다 더 먼저 서울로 편입돼야 될 시도들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동의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총선만 바라보고 막 의제를 던지시는데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 여당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총선 이겨서 특별법 통과시켜서 잘 책임지겠습니다.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안 그래도 큰데 뭐 슈퍼메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당내에서 이견이야 분출될 수 있지만 국제적 트렌드를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들어요. OECD 주요 국가들의 도시 수도를 비교해봐도 서울이 인구 순위나 면적 순위에서 상위권이 아니라 오히려 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런던, 프랑스 파리, 중국의 상하이 등 거점 도시들을 확장시켜서 그 영향력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이것이 김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김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먼저 이 안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인데 면밀한 검토와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권여당 대표가 먼저 이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다면 이게 말 그대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당 지도부에서 이 아젠다를 먼저 선점하면 4년 걸릴 게 1, 2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첫걸음이고 이 속도 내는 것과 또 별개로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수도권 주민들의 편익 개선을 위한 조치도 속도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시장일 때는 전혀 진척이 안 되다가 대통령과 시장 국민의힘으로 바뀌니까 올해 안에 연장안이 결정이 되기로 지금
뭐 거의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노선에 대한 약간의 이견만 있을 뿐 연장 자체는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메가시티 서울은 서울대로 추진하면서 그 외에 그 논의 중간에 수도권 주민들이 교통편을 특히 확충되는데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하철 연장이나 GTX 같은 경우도 더욱더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김병수 김포시장의 만남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은 지금까지 보여왔잖아요. 오늘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최소한 대권을 꿈꾼다고 하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기현 대표께 계속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김포시장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서울로 편입되는 것들이 어떤 이익관계를 따져봤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냥 주장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전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 시각에서 볼 때 김포 서울 편입은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주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완전히 포기하고 김포시장급의 수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이슈거리가 될 수는 있어도 저는 나중에 주워 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은 저는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만남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예. 의제가 공식화된 이후에 예. 김포시장과 김포 시민들의 요구 조건을 오세훈 시장이 먼저 경청하는 순서가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여러 절차적인 문제나 이 접경 지역인 서울과 김포 간에 한쪽이 양보하고 또 한쪽이 얻어가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연장도 있고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 첫 상견례하면서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만남들이 이제 정례화되거나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자주 만나서 서로 소통하겠다라는 메시지 정도만 나와도 첫걸음으로는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권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대권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김포의 서울 편입에 호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게 서울 시민들의 투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의 수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접 도시 주민들의 투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 인접한 곳들, 그러니까 김포가 편입되게 되면 강서구가 서쪽으로 서울의 마지막 구였다가 이제는 더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생각했을 때도 결코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야기 드려도 되면 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정말로 김포에게 좋은가? 아직 제대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김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많이 가지게 돼서 그런 어떤 자율성이 떨어지고 둘째로 지하철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 김포 상태에서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게 되면 국비 지원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서울 시비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원래 그 광역철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철도 연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 편입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따져보지 않은 채로 그냥 편입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이제 김주영, 박상혁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한 게 김기현 대표 울산이죠. 조경태 의원 부산 나와라. 붙어보자. 김포에서 붙어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주영, 박상혁 의원 두 분은 본인들 공천이나 좀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아닌가 싶고 이분들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셨나요? 이 논의가 지나되고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뜬금없이 당대표와 오선 의원에게 출마해라라고 말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분들도 명확하게 그러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겁니까? 김포 주민들의 여론이 사실 압도적 찬성이 더 높을 텐데 전국적으로 설익은 여론조사 하지 말고요. 진짜 김포 주민들의 여론부터 들으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난 3년 동안 김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체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왜 못하다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시장 들어서고 나서야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성이 두 분께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정 지역 공약을 냈다고 해서 그 지역 출마해야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당대표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대표나 지도부급의 어떤 중진 인사라면 당연히 자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도 낼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 지역 공약 이야기했으니 우리 지역 출마하라? 이재명 대표가 뭐 부산에 대한 공약 이야기하면 부산 출마해야 되는 건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수준 낮은 토달기 발목 잡기 말고 진짜 김포 국회의원답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 공청회나 간담회 열고 하는 것부터 하는 게 좀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 출마해라 붙어보자라고 말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그 근거가 그냥 김포 시민들이 글로 편입되고 싶어서입니다. 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준비 안 된 어떤 여당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을 계속 비판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뭘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기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수기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말로 지방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지방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절반이 넘게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게 된 지가 2020년부터거든요. 근데 이 문제로 너무 많은 것들이 고통스러워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좀 책임 있게 대안을 내는 것부터 김기현 대표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